202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 실전학습 2회 죠. 세 번째 지문입니다. 요거 뭐 경제 관련 지문이죠. 행동 경제학이 나오고 거기 이제 표준 이론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표준 이론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뭐 가장 이상적이고, 이거 가장 합리적이고, 항상 최대의 어떤 그 효과를 내고, 그죠?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고, 표준 이론이라는 게 경제학에서, 그죠? 행동 경제학은 뭐 그게 아니라 뭐 좀 사람이 또 편향이 들어간다. 개인의 어떤 편향적인 게 들어간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표준 이론은 너무 이상적인 거고, 약간 뭐 사람이 좀 비이상적인, 비합리적인 편향이 들어간다. 그게 이제 행동 경제학이다라는 거. 거기서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부전자연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있습니까? 뒤에 뭐 문제를 보게 되면 뭐 머그컵,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머그컵을 소유하게 된다. 그 머그컵을 소유한 사람은, 가진 사람은 머그컵에다 가격을 매겨봐라라고 하면, 아, 나 7천 얼마에 매길 거야라고 하는데, 그 머그컵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격을 매겨봐라라고 하면 뭐 한 3,500 정도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죠. 그 편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편향을 가지고 가격을 매기더라, 그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쭉 읽어집니다. 봅시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소비자의 행동에 모순성이 없다라는 이론과 합리적인 경제 주체의 판단은 결과의 효용의 이제 기대치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표준 이론으로 간주하면서, 자, 이게 말이 좀 길어져가지고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잘 봅시다. 그 시장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어떤 행동들은 모순이 없어. 완결해. 그죠? 항상 합리적인 걸 추구하고 항상 이상적으로 행동한다. 그런 이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경제 주체의 판단. 그러니까 그 개인의 굉장히 합리적인 개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판단은 최대 효용의 어떤 기대치에 입각해가지고 판단을 한다.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그 얘기죠. 그런 게 이제 표준 이론이라고 간주를 했답니다. 누가? 행동 경제학에서 표준 이론을 그렇게 간주를 했다. 그게 이제 표준 이론이란 거다. 라고 이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모든 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게 이제 그 표준 이론이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표준 이론에 이제 이 표방하는 인간의 합리성은 근데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너무 이상적. 항상 뭐 합리성을 추구하고 항상 이성적이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 편향적이라는 편향. 그죠? 편향성을 띨 때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일 뿐 현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다. 그러니까 행동 경제학에서 표준 이론을 이제 비판을 한다. 이상적인 합리성은 규범적인 합리성, 그다음에 현실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합리성은 서술적인 합리성. 그러니까 이상적인 합리성과 현실적인 합리성 이제 나눴네요. 이상적인 합리성은 이제 규범적인 합리성이라 그러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합리성은 이제 서술적인 합리성이다. 이게 두 개를 나눴네요. 그 표준 이론의 입장에서는 이제 규범적인 합리성과 서술적인 합리성 사이에는 차이가 생기는 그것을 이제 이변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니까 그거네요. 이성적인 합리성인 어떤 이성적인 거, 그게 이제 그 이상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규범적인 합리성이라 그러고, 실질적으로 인간들이 현실 세계에서의 합리성은 서술적인 합리성.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차이가 생긴다. 그거 이변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표준 이론이라고 보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런 표준 이론과 달리 행동 경제학에서는 규범적인 합리성, 이상과 그다음에 서술적인 합리성,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크다.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크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서술적인 합리성, 현실을 강조한다. 그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봅시다. 행동 경제학의 두 체계의 이론에 따르면 두 체계가 있대요. 1의 체계와 2의 체계가 있는데 두 체계를 나눴답니다. 봅시다. 인간의 인지와 행동 및 선택. 이건 뭐 말이 길어지는데 인간 행동에 대한 얘기죠. 인간의 어떤 행동. 어떤 뭘 살 거다. 이걸 뭘 사야 되겠다. 이걸 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선택까지 다 포함하는 인간의 행동. 그죠? 경제적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의 체계와 2의 체계에 따라서 움직인다. 1의 체계는 뭐냐? 뭐 감성, 직관, 본능, 습관, 이런 느낌에 따라 하는 거지. 아무런 어떤 이성이라든지 이런 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각, 감정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계산 없이 계산 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거의 1의 체계. 1의 체계는 묵시적이고 총체적이고 의사소통의 맥락에 이제 예민하다.
뭐 누가 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거기에 막 팔랑팔랑 그죠? 팔랑귀 이렇게 된다. 일회체계. 그 반면에 이회체계는 논리적이고 그죠? 추론, 그죠? 논리적인 추론, 그냥 분석, 계산에 따르며 일회체계에 비해서 느리게 움직여. 대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죠? 조금 느린 대신에 아주 정확하고 어떤 논리적이다. 이해체계. 그러니까 이런 너무 감성적이고 이해체계는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표준 이론은 규범적인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규범적인 합리성, 이상적인 거죠, 그죠? 이상적인 어떤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이해체계만을 인정한다. 이해체계가 논리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해체계만 인정한다. 그 맞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표준 이론은 의 합리적인 선택은 감성과는 거리가 있다. 그 일회체계와는 거리가 먼 거지. 습관을 또 경시하고 본능을 배제한다. 이래갖고 굉장히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걸 따진다. 표준 이론은 그죠? 그 이해체계를 좋아하겠네. 예. 효용은 쾌락과 고통과는 무관하지 않으나 그죠?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쾌락이나 고통과 연관되지만 효용이라는 게 그대로 어떤 감정이 아니라 어떤 계산적인 감정, 계산된 감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표준 이론에서는 항상 이상적인 걸 바라보고 항상 합리적이고 최대한 어떤 이성적이고 그런 걸 생각한다. 또한 매번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제 계산을 하고 선택해서 최고의 효용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표준 이론의 내용은 뭐 습관, 관습, 타성 이런 거 싫어하겠지. 그거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이제 표준 이론의 어떤 설명이네요.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하고 선택할 때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습관, 관습, 타성 이런 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거 뭐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살 때도 굳이 그걸 돈 좀 그 살 필요 없는데 막 산다는 얘기지. 예? 그 마트에 갔는데 뭐 사러 갔다가 안 사도 되는 걸 막 사갖고 온다는 얘기다. 그죠? 그런 얘기를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 이와 관련하여 행동 경제학에서는 심리학에서 빌려온 개념, 인간 심리 그 개념과 일회체계가 뭡니까? 감성, 본능 뭐 이런 거 감정적인 거. 그런 걸 연계해서 설명한다. 그죠? 행동 경제학이 심리학에서 빌려온 대표적인 개념. 심리학에서 빌려온 개념이 뭐냐? 인간의 인지와 관련된 일상적인 해결 방법. 그 다음에 편향. 요 두 가지를 빌려왔네요. 그죠? 심리학에서. 일상적인 해결 방법이 뭐냐? 일상적인 해결 방법. 매일 만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복잡한 생각이나 계산 없이 그냥 신속하게 처리하는 거. 그냥 매일매일 보는 거, 일상적인 거, 그냥 뭐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 그죠? 이렇게 그런 걸 가리키고, 편향은 이런 해결 방법들에 이제 수반되는 편견이나 편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선입견, 편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편향, 그죠? 일상적인 해결 방법과 편향은 모두 이해체계가 아니라 일회체계죠. 이해체계는 논리, 계산 이런 거잖아요. 분석 이런 건데 일회체계는 뭐 그냥 감정대로 하는 거니까 일회체계가 연결되어 있다. 이건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일상적인 해결 방법이나 편향과 관련해 행동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것은 부전자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부전자원 효과라는 것을 설명을 한답니다. 부전자원 효과가 뭐냐? 봅시다. 부전자원은 뭐냐? 시장이나 법률 등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가지고 각자가 소유하게 된 자원, 지위, 권리를 말한다. 그 부전자원이라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죠? 그럼 부전자원 효과는 뭐냐? 경제 주체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이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막 이게 가치를 더 많이 둔다는 얘기지, 그죠? 부전자원 효과. 이는 현재 소유 여부가 특정 재원이나 자원의 평가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걸 소유하게 되는 순간 거기다 가치를 높게 매기는 거야. 내 거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야, 그거 얼마나 별로 가치가 낮은 거네라고 하고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는 야, 이거 가치가 높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죠? 편향적이죠. 비이성적인 거지. 그죠? 감정적이고. 그죠? 이런 부전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부전자원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선택의 범위가 달라지고 선호가 변화해 대한 선택도 달라진다. 이제 그렇게 행동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부전자원 효과는 표준 이론의 개념인 지불할 의사와 수용할 의사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표준 이론의 개념이래요. 그러니까 지불할 의사, 수용할 의사, 요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답니다. 설명해 봅시다. 그러면 부전 효과에 대한 거. 그건 이제 그 표준 이론의 개념으로 부전 자원의 효과를 설명을 해 봅시다.
지불할 의사는 뭐 특정 재화나 자원을 얻기 위해 최대로 지불하려는 돈의 액수. 그러니까 뭐 최대로 지불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물건 뭐 어떤 뭐 머그컵이 있어. 내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돈은 한 7천 원 정도. 그럼 6천 원도 지불할 수 있고 5천 원도 지불할 수 있지만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게 7천 원. 그럼 8천 원 되면 난 안 살 거야. 그죠?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7천 원. 그게 이제 그 지불할 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수용할 의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 재화나 자원을 팔 때 받으려는 최소한의 액수. 그러니까 뭐 이 머그컵을 나 이게 4천 원 밑으로는 안 팔 거야. 3천 원에 판다? 안 팔아. 5천 원에 판다. 5천 원에 팔면 팔겠지. 5천 원에 산다면 팔 거야. 이게 최소한의 액수 4천 원. 4천 원 밑으로는 안 판다? 그게 이제 최소한의 액수. 그게 이제 수용할 의사라고 하는 겁니다. 표준 이론에서는 개인의 합리성은 일관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특정인의 지불할 의사와 수용할 의사가 다를 수가 없다. 응?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간에 어떤 물건을 보면, 그러니까 최대로 사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그 물건을 살 때 그 가격을 살 때 가격 4,000원에 주고 산다면 내가 4,000원에 팔 거야 라고 하는 거지. 그죠? 차이가 없다. 다를 수가 없어. 4,000원짜리이기 때문에 4,000원에 사고 4,000원짜리이기 때문에 4,000원에 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표준 이론이죠. 그죠? 그냥 상당히 뭐 또 이론 이성적인 거지. 합리성을 지닌 주체라면 개인의 특정 개인이 이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살 때든 팔 때든 일관되게 하나의 가치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4,000원짜리 물건이면 뭐 4,000원에 사고 4,000원에 팔고, 그렇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이제 아주 이상적이고 계산적인 분석을 한 어떤 표준 이론이라는 거고. 그런데 행동 경제학은 그게 아니다. 편향이 있겠지. 그죠? 지불할 의사나 수행할 의사는 재원이나 자원에 대한 개인의 평가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다. 다를 수가 있다. 편향이 들어간다. 자기 어떤 감정이 들어간다. 이때 수용할 의사가 지불할 의사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면 수용할 의사가 뭡니까? 파는 거지. 그죠? 팔 때 받는 돈. 그래서 4,000원짜리인데 불구하고 5,000원에 팔 거야. 수용할 의사. 그럼 지불할 의사는 4,000원짜리인데 나 3,000원에 살 거야.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팔겠다는 가격보다 사겠다는 가격이 낮다. 그러니까 팔겠다는 가격이 높아. 그죠? 5,000원에 팔 거야. 4,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팔 거야. 4,000원짜리인데 3,000원에 살 거야. 3,000원에 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팔겠다는 가격, 그게 이제 사겠다는 가격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은 부선자원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죠? 자기가 가진 물건, 내가 4,000원짜리 소유했다. 그 소유한 것 자체에서 이제 그 어떤 편견이 들어가가지고, 그죠?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4,000원짜리인데 뭐 5,000원에 팔겠다 이거지. 그게 이제 부전자원 효과다.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야, 그거 4,000원짜리인데 3,000원에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게 부전자원 효과다. 부전자원 효과는 일반적인 소비재를 위시한 어떤 사적인 재화, 공공재, 숲이나 호수 등의 자연환경 등과 관련해서 확인이 됐답니다. 사적인 재화라든지 공공재라든지 뭐 자연환경 모든 거에 다 해당하는 거네. 예, 모든 거에 다 확인된다. 부전자원 효과는 표준 이론이 신봉하는 코수의 정리에도 위배된다. 코수의 정리가 뭐야? 이거 표준 이론이라는 게 뭡니까? 이상적이고 어떤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거를 하는 게 이제 표준 이론인데, 걔들이 신봉하는 코수의 정리, 거기 위배된답니다. 기본적으로 표준 이론에 위배되죠. 그죠? 부전자원 효과 자체가. 이 정리가 뭐냐 봅시다. 부전자원이나 재산이 처음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든 사람들의 교환이나 거래를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 정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뭐 코수의 정리에 의하면 부전자원이나 재산이 처음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든 간에 모든 4,000원짜리는 4,000원에 팔고 4,000원짜리는 4,000원에 사고 이런 어떤 딱 분배가, 그죠? 가장 거래가 이제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는데, 배분이 되는데, 그러나 부전자원의 효과는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집착을 한다. 집착함으로써 이후 선택과 배분이 적정 상태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이 정리에서 벗어난다.
아까 그 코스의 정리는 뭐 4,000원짜리는 4,000원에 팔고 4,000원짜리는 4,000원에 사고 이렇게 이제 다 배분이 딱딱딱 되는데 부존자원 효과는 이게 4,000원짜리가 어떤 사람한테 딱 들어가는 순간 가격이 막 뛰죠. 가격이 뛴다고. 4,000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소유했으니까 내가 5,000원에 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개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개판이 된다. 그 적정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코스의 정리를 벗어난다. 위배된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어려운 말만 써놓은 거지. 내용 자체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부존자원 효과는 주로 내구성 있는 소비재와 관련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내구성 있는 소비재가 뭡니까? 튼튼한 거. 그러니까 뭐 샤프 같이나 뭐 지우개나 뭐 이런 것들은 금방 닳잖아요. 닳는 거 말고 내구성 있는 거, 뭐 머그컵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내구성이 없거나 오래 보관할 수 없는 것, 이런 거, 샤프나 뭐 이런 거, 지우개 이런 거 말하는 거겠지. 이런 것들은 부존자원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지. 그죠? 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뭐 깨끗한 지우개랑 아니고 이게 더러운 지우개가 되니까, 그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멀쩡한 거, 지금이나 뭐 1년 뒤나 뭐 2년 뒤나 그대로 제품이 그대로인 거, 뭐 머그컵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컵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부존자원 효과가 나타난다. 내구성이 있더라도, 봅시다. 내구성이 없거나 오래 보관할 수 없는 것들은 부존자원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 오케이. 그다음 내구성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만을 목적으로 재판매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부존자원 효과가 발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재판매하려고 사는 거, 그런 것들에는 어떤 뭐 정이 안 붙죠. 감정이 안 붙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존자원 효과가 안 붙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막 머그컵이나 아니면 뭘 샀는데 내구성 있는 걸 샀는데 그게 좀 의미가 담겨 있어. 그래갖고 뭐 어머니의 유품, 뭐 반지, 할머니가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둔 거, 그런 건 상당히 가치가 생기잖아요. 멀쩡히 똑같은 가격이, 똑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들어간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발생 어렵다. 내구성 있는 소비재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부존자원 효과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 뭐 이미 이해가 되는데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또 이해를 한답니다. 그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라는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또 설명을 한대. 봅시다. 또 들어봅시다. 사용 가치는 어떤 뭐 물건의 쓸모를 나타내고, 교환 가치는 어떤 시장의 이제 교환 비율을 나타낸다. 시장에서 교환 비율을 나타낸다. 사용 가치는 쓸모, 사용할 때의 어떤 쓸모, 그 가치가 있다. 그다음에 교환 가치는 어떤 교환 비율, 동일한 비율이냐 조금 낮은 비율이냐 뭐 그런 얘기죠. 부존자원 효과는 교환 가치에 대해서 사용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환 가치라는 게 어떤 뭐 판매 가격을 말하는 거고, 그죠? 사용 가치는 쓸모가 있는 거, 그죠? 그런 거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나한테 남겨준 어떤 물건이 상당히 어떤 뭐 가치가 나한테는 가치가 있는 거지, 쓸모가 있는 거지, 그죠? 뭐 교환 가치는 뭐 일반적인 물건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해할 수 있다. 맥락에 따라 변동한다. 맥락에 따라 변동하지. 이거죠. 맥락에 따라. 그죠? 그건 이제 개인적인 거잖아요. 개인의 어떤 경험, 이런 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죠? 맥락에 따라 변동한다. 어떤 할머니 남겨준 그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가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 맥락. 재화의 사용 가치가 부각되는 맥락에서는 부존자원 효과가 발생하지만, 그렇지. 사용 가치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쓸모. 그죠? 그 부각이 되지만 교환 가치가 부각된다. 이건 뭐 재판매용이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 뭐 사가지고 어떤 뭐 팔아먹어야 됐다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어떤 교환 가치가 부각이 되면 그런 맥락에서는 부존자원 효과가 약하다. 약화되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냥 다 이해되는 겁니다. 이거 뭐 내가 가지고 있거나 뭐 의미가 있는 어떤 물건,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가격을 높게 부른다. 그 얘기잖아요. 전혀 뭐 어려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